원래 무솔리니가 막 집권하고 힘이 생기고 막 이랬을 때 히틀러는 뭐 하고 있었어요? 히틀러는 사실 군을 떠나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1차 대전 후에 네, 그냥 군에 끝나고 나서 일단 예비역 하사관이 됐는데 히틀러한테 이제 군에서 뭐라고 하냐면 독일 곳곳에 정치 상처가 굉장히 많았거든.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임무를 하나 준 거예요. 야, 너 일단 독일 국가방위대 소속이 돼가지고 저 정치센터 같은 데 가서 걔네들 뭐 하나 한번 살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뿌락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을 했는데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그 뒤엎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정당이 좌파에도 많았고 우파에도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불온 세력이 많았죠. 예. 그래서 독일에게 유해가 될 만한 과격한 활동을 하거나 발언을 하는 정치 세력에 관한 정보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좋게 말하면 정보원이고 정보원. 나쁘게 말하면 끄나불이 된 거죠. 네. 근데 하필이면 들어간 데가 이제 독일 네, 노동자당이에요. 노동자당.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는데 일설에 의하면 뭐 평소 히틀러 생각과 맞아떨어져서 동아리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보니까 한심한 거야 얘네들가. 왜냐하면 연설하는데 뭐 이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디서 모이겠어요? 술집. 그렇죠. 네, 비어홀. 김 씨 나와서 한번 연설해 보셔. 그러니까 나와서 술 마시고 나왔잖아요. 이 세상은 왜 이래? 그러고 막 이러면서 김동지 들어가시고 이제 박동지 나와서 세상 아몰랑 그러고 막 들어갔어요. 히틀러 차례가 온 거예요. 연설. 희동지. 너 당신 나와서 해봐. 아돌프. 이 사람은 원래 술을 안 먹어. 술도 안 먹고. 술을 안 먹어.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몇 마디를 했다고 갑자기 우레아 같은 박수가 쏟아진 거예요. 야, 사람 같은 사람 나왔다. 와 브레인이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히틀러 동지가 이 연설을 하는데 감동적인 연설을 한다. 다음날 또 히틀러부터 부르는 거예요. 가서 또 몇 마디 했는데 또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이게 먹히네. 이게 먹혀? 그럼 내가 연설문을 한번 미리 작성해 볼까? 이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설문을 한번 정갈하게 작성해서 한번 두 번 해보니까 지난번에는 50명 왔는데 이번에는 100명이요. 그리고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엔 다 노동자 떨거지들이었는데 이제는 간부들 받으면. 동네에서 방구 낀다는 사람들도 이제 호프집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가서 연설 좀 한다는 사람들도 이제 모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히틀러가 획가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히틀러가 그냥 나왔던 건 아니고 히틀러가 전쟁 말기에 독가스 마시고 굉장히 병원에서 오래 있고 고생했죠. 고생 했잖아요. 오랫동안 했어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렇죠. 뭐 그러면서 원한이 사무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이 모양 입고 됐을까? 왜 우리 잘 나가던 독일이 패전을 했을까? 그러면서 자기만의 그 세계관을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조직화시키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다 영미놈들과 결탁한 뒤에 배우 자본가들이고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있다. 있다. 그 당시 독일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던 유대인 음모론에 이 사람이 굉장히 심취해갖고 음모론 스토리를 갖다가 착착착 아주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그거를 생각이 가득 풀어냈네요. 찬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그 당시 독일 노동자당을 만든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울분에 차 있었거든요. 왜 잘 나가던 우리 독일이 이 모양 입고 됐을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 해답을 못 찾던 상황에 전쟁에 질 이유가 없는데. 히틀러가 그걸 던져준 거야? 차만 말 못하고 막 생각만 하고 있던 거를 저 사람이 딱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와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열광한 거죠. 네. 그래 저거야. 내가 생각하던 게 딱 저거야. 그러니 그때부터 독일 노동자당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고 히틀러도 거기에 이제 엄청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내가 그럼 한번 제대로 이젠 정치 활동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군에서 또 이제 제대를 하고 전업 운동가가 된 거죠. 아니 근데 정복 입장에서는 저기 정복해라고 보냈더니 뭐 하는 거야? 연설을 하고 지가 이끌고 있네. 사실 그 무관도처럼 경찰 조직에서 한 명을 정보 끄나불로 심었는데 히틀러라는 사람이 당수가 돼버렸고 히틀러의 어떤 매력 내지는 어떤 정치가로서의 능력, 특히 연설 능력이죠. 네. 이래서 판이 커져버린 겁니다. 이때의 히틀러에게 워너비가 누구였을까요? 히틀러의 원수. 무솔리니 아니었을까요? 무솔리니였어요. 무솔리니였습니다. 무솔리니가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새로운 이념을 갖다가 딱 정립해서 집권까지 했대라고 하니까 와 우리도 무솔리니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솔리니의 이념이 뭡니까? 우리 이념, 계급 이런 거 필요 없다. 국가와 민족의 이름하에 우리 단결하자. 이런 연대하자라는 그 정신을 내세운 걸 딱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 국가, 민족 플러스 사회주의. 그래서 당명도 바꾸게 돼요. 바로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이런 식으로 중간에 국가사회주의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독일어로 나치오날 소시알리스무스예요. 그래서 정적들이 저놈들은
나치다 이런 식으로 나치당으로 줄여 부르게 된 그럼 겁니다. 그대로 따라한 거네요. 그러면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때려부셔야 되는 걸 공산당으로 지정을 한 거고, 히틀러는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유태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도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 공산주의와 같이. 양쪽을 다 예, 안티한 그러니까 거죠. 히틀러의 그 세계에서는요, 유대인은 곧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는 곧 유대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에 그 암약하는 음모 조직을 만들어놨는데 이 음모 조직이 전쟁, 혁명, 전염병, 경제 파괴, 공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예. 그 음모론들 있잖아요. 일루미나티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예. 그 유대인 그 이야기라든가 이런 음모론이 히틀러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죠 이미. 그렇죠. 아, 그러니까 더 훨씬 광범위하게 전부터. 퍼졌는데 그런 공감대를 갖다가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치당에 속속속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1920년대 초반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당은 굉장히 낯선 정당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리더가 됐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존경하는 인물은 무솔리니. 이제 무솔리니의 행적을 좀 따라갑니까? 예, 무솔리니의 행적을 따라가서 로마 진군을 흉내냅니다. 행진을 조직하는데 옷 색깔 뭘로 맞춰요? 갈색이었죠. 갈색 나치당의 행동대는 불격대였고 예. 불격대 유니폼은 갈색이었어요. 갈색. 예. 그래서 이 출발점이 바이에른의 뮌헨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역시 맥주홀이었기 때문에 맥주홀에 가서 갑자기 권총을 빼들고 탁자 위로 올라가서 팡 한 방 쏜 다음에 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가서 베를린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무솔리니의 행적을 제대로 안 따라하는데요. 무솔리니는 쏙 빠져 있었는데. 이때는 거사 시작이니까 그렇고 좀 이따가 좀 빠져요. 사태가 커지니까 예, 예, 예. 또 싹 빠집니다. 아. 또 이제 중요한 인물 한 명 여기 또 끌어들이죠 여기에. 루덴도르프. 루덴도르프를 예, 여기에. 예. 뭔가 인지도 인물이 그렇죠. 군이 따를 수 있는. 히틀러 생각이 이랬던 거예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워낙 인기가 없고 대외 굴종적이고 어떤 반드시 타도해야 될 정부이기 때문에 내가 신호탄만 쏘아 올리면은 모든 세력이 모여들어가지고 베를린으로 가는 대열이 훨씬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선배 무솔리니가 그랬던 것처럼 베를린에 있는 중앙 정부가 못 견디고 정권을 순순히 넘겨줄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무솔리니랑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솔리니는 그 로마 진군을 하기 전에 이미 전국구 인사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히틀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지역구 인사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거리로 나가서 행진을 하는데 경찰대 막아서서 다가가면 합류할 줄 알았더니 날라오는 것은 총알이었던 것이죠. 그래, 만 움직이면 쏜다. 예. 그래서 거기서 많이 죽은 사람도 있고 오.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가장 그 운이 없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 옆에 서 있던 괴링이었습니다. 헤르만 괴링. 예, 헤르만 괴링이 총에 맞아가지고 부상을 나가죠. 굉장히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아서. 그런 곳에요. 예, 예. 그래서 모르핀 치료를 받다가 중독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완전히 맞아요. 불어났고 결국은 경찰의 반격을 받아서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예. 그 당시 독일 공권력이 굉장히 잘못 대처한 게 뭐였냐면은 히틀러의 재판을 바이에른주에서 넘겨버려요. 바이에른주는 그동안 여러 차례 폭동을 통해서 특히나 국가사회주의에 동조한 세력들이 많았고 나치당에 동정적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이거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기 그쵸. 때문에 내란죄, 베를린으로 내란죄. 중앙으로 압송을 해서 프로이센에서 만약에 이걸 재판을 했으면은 대역죄라고 하면 거의 사형받으면 사형을 사형이지. 내려도 무방한 건데 이 온정적인 이 바이에른주에서 기소를 해버리니까 이 재판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도 사실 원래 이런 반역죄 같으면 뭐 비공개로 해갖고 완전히 단시간에 판결을 내버릴 수 있을 텐데 변론의 기회도 충분히 주고 완전히 법정을 갖다가 기자들에게 다 개방을 해버려갖고 이때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신문에 일면에 히틀러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틀러가 원래는 정말 지역구의 한 인물이었다면 이제는 전국구 스타가 이걸로 되는 거죠. 아, 우리나라에 저런 애국주의자가 있었구나. 저 사람이 정말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으면 자기 목숨을 무릅쓰고 이런 행동을 했는 건가. 아, 히틀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사실 가장 먼저 꽁무니를 뺏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히틀러의 그 말로써 사람들이 다 이제 설득이 되고 이 사람은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최소 원래 10년 이상은 가야 되는 법인데 5년형이 떨어집니다. 판사가 가장 그 가벼운 어떤 형을 내렸던 것이죠.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예, 예.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뭐 독방 수용 이런 것이 아니라 감옥이 아니잖아요. 예, 거의 호텔 생활을 했던 히틀러 거예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뭐 이런 거죠. 그 자기 측근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요. 오. 예, 상당히 그 호화로운 감옥 생활을 했던 옆에 것이죠. 이제 타이피스트도 있었고 어? 뭐 이런 거. 나중에는 감옥이 아니라 집무실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택연금 같이 돼버렸던 실제로 한 거예요. 6개월 정도가 있다가 나온 거죠, 네, 감옥에서. 감옥에는 그거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저 당시 굉장히 온정적인 판결을 내려준 저 판사가 나중에 또 크게 아. 나치 집권 이후에 출세하게 되죠. 네. 바이에른 지역의 대법원장이 되던가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뮌헨 폭동은 실패로 끝났고 패배였지만 히틀러는 그걸 승리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전국구 스타가 되는 효과도 누렸지만 또 한 가지 엄청난 결정적인 저작 한 권이 이 감옥 생활에서 나오죠. 아, 마인캄프. 그렇죠. 어, 나의 투쟁이 집필된. 참, 그 책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그거 읽어보고 뭘 느꼈냐면 네. 중2병이 중2 때 오는 것도 참 행운이다. 중년에 올 수도 네. 있어요. 네. 앞으로 강의에서 써먹을 만한 아주 그러게요. 기가 막힌 멘트인데. 네.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읽고 넘어갔다고?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물론 지금의 시각에서 봤는데 예. 그런데 그때 굉장히 절망감에 시달렸던 독일 국민들한텐 뭔가 희망의 메시지가 됐을 수도 있었겠구나. 정확히 말하면 집필은 아니고요. 구술입니다. 예, 구술. 한국 또 옆에 누가 작업 타이피스트가 받아주고 예, 예. 또 많이 고쳐줬잖아요. 또. 사실은 이게 공부만이한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말은 되게 잘하는데 사실은 이게 문장으로 쓰라고 하면 잘 못 쓰거든요. 네. 그래서 술술술술 이렇게 구술을 하면 야다다다다 이렇게 받아 적어가지고 결국 그것을 책으로 낸 것이죠. 이 책도 대유행을 했어요. 그렇죠. 대유행을 했죠. 베스트셀러가 됐죠. 나치 독일의 성서가 되죠. 아, 이걸 꼭 읽어봐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그 사항이 있는데 네. 바로 제2차 세계대전과 연결되는 사상이 나옵니다. 독일어는 레벤슬라움이라고 하는데 뭐 생존 공간, 생활 공간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독일인들이 이 가져야 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 땅은 너무 좁고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해외 식민지를 가지는데 우리는 그럴 식민지가 없으니까 땅을 넓혀야 되는데요. 독일인들이 살 수 있는 하지만 독일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땅이 어딜까요? 러시아, 바로 우크라이나. 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입니다. 우랄산맥 서쪽에 있는 그 광활한 공간이 우리의 생활 공간이니 거기를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이 나중에 2차 세계대전과 연관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사상, 아이디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파시스트라는 게 이 책을 보면 나오잖아요. 예. 파시스트에 꼭 필요한 꿈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낭만, 그 다음에 뭐 민족, 그다음에 결속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나오는 걸 보면은 뭔가 이제 심장이 뛰게 하고 피가 그렇죠. 끓게 하는. 네, 끓게 하는. 그러니까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팽창을 하려면 일단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히틀러는 지도자는커녕 전진하다가 총 맞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히틀러는 무솔리니 따라가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뭔가 이런 진군하자, 뭐 쿠데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때 감옥 가고 나서 생각이 바뀝니다. 예. 이 방법으로는 내가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나는 제도권으로 가야 된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집권을 해야겠다는 걸로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네. 놀라운 점이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독재자 하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정권을 찬탈하려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생각을 바꿔서 우리는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합법적으로 정권에 접근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히틀러가 나름대로는 역량을 갖춘 네. 어느 사람이란 것을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딱 본인이 감옥에서 나오고 나는 시점이 독일의 경제가 또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치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불운을 먹고 사는 이게 이데올로기인데 히틀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끝났다 우리는. 근데 사실 히틀러의 목표는 뭡니까? 공화국을 일단 타도하는 거잖아요. 정복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공화국이 지금 너무 탄탄하게 잘 나가고 형제가 있잖아요. 잘 되면 사람들은 굳이 저런 위험한 짓을 네. 할 필요 없잖아. 정치에 관심도 근데 없고. 그때 유일하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 때 히틀러만 아니야 기회가 분명히 올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인재들이 속속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이념을 대표적인 가진 인물이 괴링. 바로 네. 괴벨스였죠. 괴벨스. 네.
프로파간다의 네. 아버지. 그죠. 괴벨스도 상당히 그래도 공부 많이 한 브레인인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 히틀러 뭐야 하는 이런 생각으로 왔다가 또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예. 카리스마에 훅 빠져갖고 이때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로 근데 활동하죠. 괴벨스는 지식인이었잖아요. 원래 박사 학위가 있죠. 그런데 지식인이고 사회주의자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틀러와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 전 일면 좀 사이비 종교에도 대학 교수님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죠. 많이 그렇습니다. 빠지십니다. 네네. 그런데 히틀러가 원했던 독일인이 불행한 세상, 힘든 세상 안 오고 지금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그럼 경제가 좀 곤두박질치길 기도합니까? 그게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은 이게 하나하나 히틀러의 예상과 들어맞는 독일 국가적인 불운이 닥쳐오기 시작을 하죠. 마치 톱니바퀴 같이. 히틀러에는 기분 좋게 독일인에겐 나쁘게. 그 당시 히틀러의 또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한 일부 우파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3인당 정권이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보수주의 우파 쪽에서 불안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이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말 잘하는 이런 히틀러 같은 사람을 좀 앞에 내세워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 가치에 주목한 사람이 바로 후겐베르크라는 인물입니다. 이 후겐베르크는 괴벨스만큼이나 굉장히 사실 나치의 집권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후겐베르크는 바로 언론 재벌이었어요. 이름이 후견이잖아요. 후견을 잘해주는 후겐베르크. 네. 후겐베르크는 그 당시에 우파와 관련된 신문사, 출판사, 영화사까지 가진 진짜 미디어의 그 당시 재벌이었는데 나치당을 갖다가 지원해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그 당시 독일이 경제가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전에도 가장 독일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게 배상금 문제였잖아요. 천문학적인. 연합국 쪽에서 이걸 약간 좀 줄여주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는데 독일 우파 진영에서는 이 모든 시도 자체를 부정을 해요. 배상금은 그냥 없애버려야 될 거지 배상금을 깎아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굴욕적인 거다 이것도. 네, 그러면서 그의 반대 운동을 막 펼치는데 그때 이 후겐베르크가 히틀러 팍팍 밀어주면서 히틀러가 그 앞에 나서 이런 굴욕적인 배상금은 다 떨쳐버리고 다시 독일을 갱생시킵시다. 라고 하게 되면서 다시 전국적인 스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히틀러가 원하던 독일의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대공황입니다. 그 전에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경제가 좋아지고 잘 나가던 이유가 간단히 말하면 미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흥청망청하는 이게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독일 경제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든든한 형님의 보살펴를 받아서 잘 나가기 시작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지면서 미국에서 시작했죠. 본가에서 이제 본가가 망하니까 이제는 그 밑에 딸린 행랑채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그럼 그때 히틀러는 또 저게 미국에서 시작한 것 같지? 그렇죠. 뒤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종한 거야.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요 진짜? 예, 예. 맞아요. 진짜일 거예요. 건강한 중산층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넘겼는데 삶이 팍팍해지기 시작하니까 중산층들도 거기에 동요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후겐베르크가 강력하게 언론으로 그걸 퍼뜨려 주니까 미디어로. 진짜 그런 거야? 라고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1930년 총선입니다. 원래 1928년 이전 총선에서 나치당은 지지율이 3%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600석 중에서 12석밖에 안 됐는데 1930년에 대공황의 쓰나미가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단숨에 득표율이 거의 18%, 19%까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의석수가 100석을 넘게 됩니다. 107석까지 올라가죠. 전체 제2당으로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선거비도 돌려받는 수준. 그렇죠. 네, 그렇죠. 10%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경제가 거의 파탄 나서요. 경제 활동 인구의 3분의 1이 실업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실업자가 된 상황이니까 뭐 완전히 그 초인플레이션에다가 아마게돈의 수준의 상황이 된 것이고 여기서 중도파라고 해야 될까? 3인당이라든지 중도 우파 정당들이 완전 힘을 잃어버리고요. 양쪽에 있는 극단 세력, 그러니까 공산당과 나치당이 이 국민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리고 것이죠. 나치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폭력적인 걸 조금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예. 자기 세력을 원래는 완전히 극단적인 우쪽에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이쪽으로 온 거죠. 사실 예, 어떻게 보면 예, 진짜. 예. 맞습니다. 이 네. 시기에 그래서 중원을 공략해야 이 집권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극단적인 발톱을 감추고 그러면서 대중정당으로 가는 작업을 막 추진하죠. 그래 이 시점부터 이제 자본가들이나 아니면 뭐 네. 군인들이나 뭐 일반 중도인들도 뭐 히틀러 그래도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특히 그 자본가들을 암심시키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야말로 정당 이름에도 있는 사회주의 색채를 빼버리지. 싹싹
예. 지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존의 강령에서는 뭐 자본가들에 대한 공격적인 개혁을 하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 싹싹 다 그렇지. 빼냅니다. 예. 정책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친자본주의, 예. 친우파적인 서양입니다라는 걸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괴벨스가 그 선전을 굉장히 조직화하죠.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려 이제 30%가 넘게 득표를 하게 돼요. 1932년 총선. 네. 1,400만 표인가? 네, 그때 37% 정도의 선거 득표를 자주 하네요. 했죠. 그 당시가 1932년이 진짜 격동의 시기였던 것이 1932년에 선거가 3번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한 번에 총선 그 2번 있었어요. 예. 제일 먼저 있었던 게 3월 달에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면서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네. 권한을 갖다가 줬거든요. 대통령제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있어요,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근데 지금은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약하죠. 상징적인 수준인데 이 당시 그래서 이 대통령을 누가 하고 있었냐? 바로 힌덴부르크가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엔 거의 80대가 돼갖고 나 너무 늙었으니까 나 이제는 더 안 한다, 은퇴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중도 보수파들이 이걸 막아세웁니다. 지금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그냥 물러나면은 이 자리를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 아니면은 히틀러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시 한번 나오셔갖고 국가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설득을 해서 힌덴부르크가 한 번 더 나오죠.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히틀러가 엄청나게 여기서도 득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 힌덴부르크가 과반 득표를 실패합니다. 49%고. 다시 한. 예. 그래갖고 결국에 한 번 더 해갖고 그제서야 겨우겨우 힌덴부르크가 당선이 됐고요. 힌덴부르크가 당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932년 7월 달에 총선을 다시 실시하는데 한 번 탄력을 받은 히틀러의 나치당이 확 또 올라서면서 이때 37%로 230석을 얻게 되죠. 3분의 1 이상이나 되는. 나치가 지금 일당이 된 거죠, 지금. 네. 예. 근데 이때 딱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그 당시 독일 제국의회 총 의석수가 608석인데 나치당이 230석밖에 안 되니까 과반이 단독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연정을 해야 되는데 연정 파트너로 뭐 3인당이나 공산당을 할 수는 없고 다른 중도 우파 정당들을 모아봐도 과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정부 구성이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그래서 11월 달에 총선을 다시 한 번 했지. 합니다. 예. 이래서 32년에 세 번째 선거까지 그 하게 이게 된 거예요. 국가마다 좀 제도가 다른 것이 여러 명이 붙었을 때 과반이 없으면 결선 1, 투표. 2위만 해서 결선 투표에서 결선 과반을 받아야 되는 뭐 국가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런 총선 같은 경우의 이야기는 총선을 치르고 뭔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 않을 때 다시 한번 총선 치르겠습니다 하면 싹 내려놓고 다시 투표해서 의회를 구성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각을 꾸려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돼. 히틀러가 결정한 거죠, 그러면? 이건 힌덴부르크가 힌덴부르크가 결정한 겁니다. 힌덴부르크가 결정한 네, 거예요. 이런 총선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네. 과반을 장악한 쪽에게 총리를 맡기는 것이 순리에 맞는데 네. 이게 자꾸 과반이 안 되니까. 결국에 뭐 힌덴부르크가 이 판을 다시 짜야겠다 해서 다시 한번 총선하기도 한 거죠. 그 판은 힌덴부르크 마음대로 안 돌아갈 것 안 같다는 돌아가고 얘기가 미치는데요. 다시 이걸 히틀러 입장에서 보자면 히틀러는 아직까지는 목표 달성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히틀러가 결국 권력을 잡으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든가 아니면 이 의석수를 과반을 넘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과반 안 되고 있죠. 네. 대통령도 안 됐죠. 그래서 히틀러 입장에서도 지금 약간 답답한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무렵에 독일의 중도 우파에서 자살골을 넣게 됩니다. 그들은 자살거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신의 묘수라고 생각했겠죠. 예.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예. 여기서 참 독일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정이 내려지는데 원래 이 총선 이전에 독일 총리를 맡고 있었던 게 중앙당의 파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힌덴부르크에게 제안을 합니다. 범우파 진영의 기수로서 히틀러를 내세웁시다. 그러면서 히틀러를 우리 연정에 끌어들여갖고 얼굴마담으로 내세웁시다. 우리가 어차피 히틀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적당히 갖고 놀다가 나중에 치워버리면 됩니다. 라고 이런 안을 내세웠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힌덴부르크도 옛날에 총기가 없어졌어요. 그럼 여든나 자셨는데 되나. 그리고 후겐베르크도 역시 여기서도 큰 역할을 했는데 구견을 하나요? 네, 지원을 해주니까 이 나치당 그리고 국가인민당 그리고 중도 정당들이 같이 밀어줘서 히틀러를 갖다가 총리로 미는 이런 카드를 갖다가 내세우게 됩니다. 이때 독일의 재계 인사들이 히틀러를 추천한다는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또 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연정 협상을 하면서 나름 보수 우파들은
안전장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독일은 당시에는 총리에 비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혹시 히틀러 총리가 이상한 짓 하면은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잘라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연정하려면 강요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리는 나치당에 주겠지만은 국방장관 우리가 할게. 그러면 당연히 군이 우리 손아귀 위에 있고, 그리고 부총리는 또 파펜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견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내가 말 잘 들을게요. 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히틀러도 그냥 속으로는 꼭 참고 네, 네. 그 대신에 되게 중요한 자리 몇 가지를 갖다가 네, 챙겨가고 달라고 하죠. 하는데 네. 경찰을 통제하는 내무장관 자리를 바로 헤르만 괴링이 가져옵니다. 거기다가 또 나치당은 돌격대라는 또 든든한 당의 무력까지 갖고 있잖아요. 사병이 있었죠. 당내 무력 조직이 있어요. 갈색 셔츠단이 네. 아 갈색 셔츠단. 네. 아. 돌격대라는 이름으로 근데 네. 그 숫자가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늘어나고. 독일 정규군보다 지금 많은 네. 숫자를 지금 거두리고 40만 명 이상이었으니까 이때. 그리고 갈색 셔츠단이 40만 명이 넘어요? 네, 그 당시 독일 국가방위대가 10만 명 순이었는데 이제 경찰력까지 손에 넣었으니까 사실상 독일 내에 가장 강력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 나치당으로 부상한 거죠. 그러네. 아니 국방장관 안 줘도 40만의 갈색 셔츠가 있는데 뭐 무서울 게 없고 이 안에서 내부 사람들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경찰 권력까지 갖고 보통 이런 건 트리거가 있으면 이제 히틀러가 빵 하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터진 사건이 바로 제국 의회 의사당 방화 사건입니다. 의사당에 불이 나요? 그러니까 의사당에 불이 났는데 오. 방화범이 잡혔어요. 네. 마리니스 판데르 리버란 사람인데요. 이게 이 발음이 어려운 이유가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덜란드 국적인데 이 사람이 공산당원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히틀러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죠. 이거 제3당 하면서. 때려잡을 수 있는 기회네. 예. 그래서 실제로 재판이 열리는데 공산당원 빨갱이인 판데르 리버가 체제 전복을 획책하기 위해서 그 대중들을 모을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은 공범이 있는 거냐. 실제로도 재판 과정에서 이 판데르 리버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신병자다. 공산당 측에서는 반대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애꿎은 희생양으로 판데르 리버를 갖다 놓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이 많이 갈리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안 밝혀진 거예요? 정말로 많은 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내막에 어떻든 간에 히틀러는 이 사건을 이용해서 반대당을 완전히 다 척살하고 때려잡는 데 썼던 얘기죠. 좌파당은 모조리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공산당은 당연히 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불법화하고요. 그래서 일체의 반대 정당들을 말살해버리는 것이죠. 이때 경찰력과 갈색 셔츠단이 동원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국민들의 집회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상태에서 총선이 열립니다. 총선을 다시 한번 꺼내. 다시 한번 해요. 근데 이 총선은 힌덴부르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힌덴부르크를 압박하는 거예요? 아까 힌덴부르크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 지금 공산당과 3인당 인사들 대거 다 체포해 숙종했으니까. 이들이 못 나오게 만든 상황에서 지금 총선하면은 이건 우파들이 다 약진하겠네 하면서 중앙당도 훨씬 혜택을 받을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나치당이 실제로 이 선거에 있어서 공권력을 계속 동원을 해서 그들의 어떤 무력을 동원해서 계속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과반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네, 이때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러니까 나치당에 반대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여전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말살하기 위해서 법을 동원하죠. 아니 어떻게 법으로는 그걸 말살하지 못해야 되잖아요.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만들잖아요. 원래 예. 입법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근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그 유명한 수권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넘어야 될 게 이 법을 통과를 시키려면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출석을 해야 되고 그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되는 건데 히틀러가 또 이번에 기반한 머리를 쓰죠. 기권하면 원래는 이게 제외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권도 하나의 야 여기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가 나온다고요? 역시 이게 그냥 안 내면 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네. 좀 남아있던 3인당 의원들은 네. 갖가지 명목을 다 체포해버려요. 체포해버리고 공산당원들 못 나오게 그러면 막아버리고 투표를 못 하는 거니까. 네. 체포가 되면은 그 의원수에서 빠지니까.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투표한 수의 3분의 2를 통과해야 되는데 투표한 사람의 숫자를 확 줄여버리면 자기네들끼리만 투표해도 3분의 2가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히틀러란 인물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데 통상적인 독재자라고 하면 의회를 그러니까 무력화하고 그렇죠. 정지한 다음에 그거를 해산시켜버리네. 가져오는 것인데 히틀러는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일당이 되고
모든 법 절차를 밟아가서 권력을 잡아서 독재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예, 거잖아요, 예. 전혀 지금. 맞아요. 정통성이 확 생기는 거죠. 할 말이 있는 거죠. 독일 사람들이 또 준법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법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법 하다 보니까 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에 이제 대처를 못하는 거죠.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히틀러가 거의 완벽한 이제 권력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아 역시 뽑길 잘했어라는 상황으로 갑니까? 이제 근데 한 단계 더 남았습니다. 아직도 더 남았어요? 히틀러가 이제 쉽지가 확고하게 뭔가를 권력을 잡으려면 어. 자기가 확실하게 딱 포섭해야 될 대상이 아직 하나 남아 있었어요. 누가 남아있지? 군입니다. 군은 또 어떤 군대입니까? 독일 육군이나 이게 이런 게. 또 귀족적 풍모가 그렇죠. 있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히틀러에게는 고치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골칫덩어리? 지금 정규군보다도 더 커진 군대. 갈색 셔츠? 예, 돌격대. 네, 돌격대입니다. 그러니까 돌격대가 지금까지 히틀러가 이 위치에 오게끔 하는데 정말 큰 공을 세웠던 네. 정치 깡패 역할을 해줬거든요. 근데 왜 골치 아파요? 근데 이제 본인 합법적으로 정권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그런 깡패 같은 역할이 이제 필요 없어요. 아, 저거는 오히려 나중에 나에게 빌미가 빚만 될 수 돼요, 있어. 아 그리고 그렇죠. 지금 돌격대의 덩치가 너무 커졌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통제불능입니다. 이게 원래 항상 그렇잖아요. 사냥할 때는 좋았어요. 근데 사냥 끝나고 나니까 사냥개가 이제 주인을 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돌격대 대장 에르스트 렘이 독일군의 통솔권을 자기가 가져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공신인데 나한테 그래도 국방장관 정도는 나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철퇴 그러니까 들고 이 와고. 사람이 원했던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군대도 우리 돌격대가 독일 군대로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치당 안에 그 우파와 좌파가 있는데 아. 그 우파가 히틀러였고요. 좌파가 바로 에르스트 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당 내 좌파는 뭐냐면요.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공산당 느낌이네요? 예, 그래서 군대만 놓고 보자면 독일 정규군을 해체하고 돌격대가 아예 그냥 군대가 되겠다는 정규군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히틀러가 볼 때 너무 과격하다. 독일의 가장 실권자인 독일 귀족들과 독일 정규군의 장군들이 배척할 수 있으니까. 내전이 일어날 수 예, 결국은 한순간에 에른스트 렘 내지는 돌격대를 제거하는 수단을 쓰게 되죠. 근데요. 예. 지금 보면 돌격대가 갈색 셔츠단이 굳은 일, 깡패 짓을 다 해왔잖아요. 그럼 예. 폭력적인 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히틀러는 정치적인 힘은 강해졌지만 이 조직을 어떻게 정식 지도자에게 합법적인 폭력 수단은 누굽니까? 군대잖아요. 그 군대는 지금 독일에도 있잖아요. 그럼 그 군대를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죠. 군과 경찰을 그리고 사실 군부가 히틀러에게 그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돌격대를 칭하는 어떤 별명 같은 게 있어요. 스테이크. 왜? 아, 썰어버리라고? 아, 스테이크가 이게 겉은 갈색이지 않습니까? 네네. 썰어보면 안에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히틀러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근데 렘은 히틀러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정치적 동반자예요. 이 렘이 없었으면 히틀러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렘을 제거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했지만 그래도 내가 렘인데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만나요, 둘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했어. 근데 렘이 이야기를 해요. 아, 나는 정말 너 권력 넘을 생각 없다. 나는 내가 그래도 네 친구지 않냐. 그래도 니랑 열심히 싸웠지 않냐. 그래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히틀러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 또 지금 열심히 했는데. 일단 네가 고생했으니까 한 달 정도 휴가 갔다 와. 여기서 그러면 히틀러가 렘에게 얘기했네요. 예. 아, 와야지 좀 갔다 와. 그렇지. 그렇지. 니만 가지 말고 그 너희 간부들 있잖아. 그 수뇌부들 데리고 한번 휴가 가. 그 내가 뮌헨 옆에 있는 마트 비제라는 아주 좋은 휴양지를 다 예약해놨거든. 거기 가서 좀 푹 쉬어. 오케이. 나는 쉬고 있을 테니까 네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아까 렘 입장에서는 아, 히틀러가 이거를 네. 잘 조율해서 네. 우리를 군으로 넣어주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휴가를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히틀러가 연락을 하죠. 야, 렘, 나 너 만나고 싶다. 그래, 기다리고 있어. 얼른 와. 그날이 렘의 제삿날이었던 겁니다. 히틀러가 군대 다 데리고 이제 가는 거죠. SS. 그러니까 그때 데리고 이제 가죠. 돌격대를 견제하기 위해서 힘러의, 만든 게 예. 이제 그 SS예요. 7대. 네. 원래 이제 나치당 예하의 경호부대였는데 저런 체포에 히틀러가 직접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체포해서 렘은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됐고 이제 히틀러가 친구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랍시고 권총을 한 자루 딱 올려놓고 나와. 자살하라고? 예. 근데 렘은 야, 내가 어떻게 죽냐라면서 거부를 하고 결국에는 총 맞아서 죽게 되죠. 근데 이때 렘을 죽인 걸로 끝이 아니라 전국에 있던 그 돌격대 간부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만 죽인 게 아니고 우파 중에서도 히틀러에게 잠재적 정적이 될 수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거에 다 척결하게 됩니다. 진짜 독재자의 길을 선택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장검이잖아요. 칼 하나로 그냥 다 썰어버렸다는 근데 거죠. 이게 하나라도 조직이 살아나면 거기서 이게 후위를 도모할 수도 있잖아요. 복수심을 이제 불태우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룻밤에 했어요. 그래서 이 나치당에 있는 그 우파가 결국 나치당에 있는 좌파를 한순간에 다 척결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독일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정치 세력은 이제 사라지고 히틀러로서는 독일의 장군들이나 귀족들과 이제는 딜을 하는 거죠. 내가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더 지지를 해주면 내가 또 독일을 안정되게 이끌겠다 하고 여기서 이제 붙은 사건이 바로 이제 장검의 밤인데 이게 그 원래는 영국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약간 비꼬는 의미로 기원 후 5세기에 브리튼족하고 앵글로색슨족하고 갈등 관계에 있어서 서로 그 타협을 하려고 하다가 한쪽 부족이 다른 쪽 부족을 다 쉽게 말하면 제거해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긴 칼의 밤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따가지고 히틀러가 옛날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비꼬는 걸로 예. 붙였는데 히틀러가 이거 괜찮네? 멋있는데 하면서 그냥 자기네로 쓰지한 겁니다. 이게. 긴 칼로 모두를 썰어버렸다. 의식화시킨 거네요. 피해 예. 의식. 약간. 그리고 이 사건을 또 그 보고받던 스탈린도 이놈 대단한데 내가 하고 싶은 걸 거기서 하네? 라고 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분위기였던 거예요. 하려면 이렇게. 그래서 긴 칼의 밤을 통해서 이 말썽장이 돌격대 수뇌부를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밑에 40만 명의 돌격대원들이 일반 있는데 돌격대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였지? 군인 되고 싶은 거지. 정규군이 되고 싶은 거였지? 정규군으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틀러가 정규군 쪽에 굉장히 유화적인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합니다. 네. 베르사유 조약 체제 이거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이 굴레를 벗어던지게 해주겠습니다. 군부 입장에서 너무 좋은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독일군 다시 뻗어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하니까 사실 군 입장에서 이게 너무 반가운 게 10만 명 제한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군을 늘려주겠대. 그럼 나에게 승진의 기회가 생기는 거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조직이 커지는 거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는 이제 충성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 여기서 잠깐 궁금한 네. 게 있어요. 내가 다 조정할 수 있어. 이분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네. 이분이 남아 있는데 지금 군도 장악하고 뭐 권력은 거의 다 가졌는데 힌덴부르크는 이때쯤 그럼 힌덴부르크가 그 다음 해 34년 1934년에 8월에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네. 세상을 떠나십니다.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게 레닌 죽음과 좀 비슷한 면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례를 누가 치렀느냐? 히틀러가 치릅니다. 당연히 총리니까. 네, 나서서 치르고 우리 독일의 위대한 영웅 힌덴부르크께서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나갈 것인가?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겠다.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힌덴부르크의 뒤를 이을 사람은 히틀러밖에 히틀러구나. 없다. 우리 민족에게 과시를 줄 사람은 히틀러구나. 그리고 최고 자장우장이었던 힌덴부르크와 루덴도르프를 어떻게 보면 둘 다 등에 업은 거잖아요, 히틀러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히틀러가 대통령과 이야. 총리를 함께 하는 겁니다. 절대 권력. 그게 이제 샤르군께서 좋아하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총통. 아, 피어. 근데 이제 무솔리니가 목표였지만 완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정말 절대 권력을 갖게 됐는데 네. 무솔리니는 팽창주의를 선택을 했잖아요. 히틀러는 집권 후에 뭘 해요? 히틀러는 이제 집권한 다음에 당시 하죠. 가장 네. 중요한 문제가 민생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공황 이후에 파탄난 독일 경제를 갖다가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켜서 실업자들을 일소해버리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사실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건축, 대대적인 토목공사 국가 기관 산업들, 뭐 이게 막 다리 짓고 댐 네. 짓고 아우토반. 그때 나온 거죠. 아우토반이 그렇죠. 그때 지어진 거예요? 네. 그다음에 군대를 키우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군수 공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네요. 공장이 생생생생 돌아가고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대공황 초기에 경제 활동 인구의 그 3분의 1, 30% 넘는 사람들이 실업자였는데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 한 2년 지난 다음에 네. 실업률이 10%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천국됐네. 예.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땐 이게 예.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착곡이 당연한 거죠. 네, 예. 당연한 거죠. 소련은 이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뭘 희생시켰다. 공장을 짓고 뭐 하기 위해 농민을 희생시켰잖아요. 근데 독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간 산업을 만들고 어떻게 군수 물자를 생산하고 이거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련과 다른 점은 소련은 독일에 비해서 원래 수준이 낮았- 공업 수준이 기반이 네. 없었죠. 좀 더 낮았던 것이고 독일은 그래도 1870년대에 이미 공업 기반을 마련해 놨는데 이게 전쟁으로 거덜났긴 했지만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노하우. 기반 시설은 다 있었던 것이고 인프라가 있었던 예, 거죠. 예. 공장은 있었는데 이걸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시장이 다 붕괴돼 버리고 수요가 아.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히틀러가 강제로 수요를 만들어 준 거죠. 어떻게? 토목공사라든가 군비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돈이 다시 돌게. 일감을 만들어 주니까 이 산업 기반이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노동자가 없는데요. 야 걱정하지 마. 니네 임금 얼마 이상 못 받아. 그 대신에 일하게 시켜줄게. 들어가. 그래서 일하고. 그러면서 뭐 각종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너네 사람 자르지 마. 우리가 어떻게든 일감은 던져줄 테니까 국가 돈으로 사람 다 고용해. 그동안 녹슬어 있던 경제가 삐걱삐걱 돌아가기 오.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실업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히틀러가 뭔가 우리 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는데 하면서 이제 점점 괄목상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진짜로 그냥 제로 베이스로 저는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들으면 현재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독재자인데요. 그렇죠. 1930년대에 독일 국민들의 생활이 이렇습니다. 일자리 생겼어요. 네. 그래서 수입도 고정화되고 살만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더니 히틀러가 4인이나 5인 가족이 타고 다닐 아주 튼튼한 유지비가 적게 드는 국민차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폴크스바겐입니다. 그래서 아. 주말마다 가족하고 피크닉 가서 예. 닭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 예. 그 자본가에게 가족들이 탈 수 있는 싸고 좋은 차를 만들어라고 명령을 하고 이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생산층들한테 이제 그렇죠. 주는 거죠. 그리고 차가 보급되니까 이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고속도로가 필요하죠. 이게 아우토반입니다. 그리고 폴크스바겐 그때 그걸 만들 때 이제 그 유명한 박사가 예. 포르쉐 박사. 포르쉐 박사가 그리고 아우토반을 달려서 휴양지로 가는데 휴양지에서 4주 쉴 수 있는 유급휴가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놀거리가 필요하니까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 라디오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괴벨스였던 거죠. 그러면 또 히틀러 나치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렇게. 지금 하신 말씀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국민적 자존심을 살려주는 일을 합니다. 내가 국민이라면 이건 무조건 지지.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 독일 국민들을 계속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올가왔던 그 베르사유 조약 체제 있잖아요. 그게 히틀러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해. 일방적으로 때려버립니다. 배상금 못 내. 못 내. 그러려면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쳐들어와서 갚으라니까 내가 되는 거잖아요. 네. 돈을 강하게 어떻게 만들어? 재무장의 가장 상징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차를 다시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징병제 실시예요. 근데 이거는 베르사유에서 그게 그래서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35년도부터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것은 군대를 10만 명으로 규정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깬 게 이제 징병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징병제의 시작은 베르사유 체제를 우리가 무너뜨리겠다라는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시기에 네. 이렇게 이걸 선언을 했더라도 만약에 진짜 독하게 마음먹고 프랑스하고 영국이 개입을 했다면 그건 못하죠. 이거 그렇죠. 군 이건 안 들어오면 되지. 끝나는 거잖아요. 예. 위반했으니까 내가 너희 제재할게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안 했어. 겁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이제 점점 자신감을 얻고 더욱더 팽창하려는 움직임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왜 제재를 안 해요? 너무나 이제 평화적인 사상, 염전주의에 젖어 있다 보니까 괜히 독일을 또 제재했다가 전쟁 나고 하면은 골치 아프다. 긁어부스럼 만들지 네, 말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미 군축제에 들어가서 그럴 만한 힘도 별로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베르사유 조약, 그때 독일에게 가한 여러 가지 제재에 대한 동정심도 분명히 있어요. 국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 네. 그리고 이때는 독일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다시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 소련이 그 그렇죠. 당시 어마어마하게 중공업을 네. 키우고 군비 확장 시동을 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제는 저 공산주의를 그렇죠. 막아내기 위한 우리 서방의 방파제로서 히틀러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들도 나오고 그런 있었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놈을 덜 무서운 놈으로 막는다. 약간 이런 놈이죠. 다들 히틀러는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네요. 그죠. 그만큼 또 히틀러가 서방에 대해서 아직은 날을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네. 해요, 이걸. 특히 영국에 대해서는 나를 그게 아니라 굉장히 우호적이었거든요. 아유, 저 마이캄프에서도 사실 영국은 우리가 함께해야 될 그렇죠.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은. 예. 카톨릭하고 영국은 인류의 평화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탈린하고도 비슷하네요. 네. 쟤는 나의 견제 상대가 아니라 쟤는 뭐 같이 해도 되는 상대야. 약간 이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틀러가 첫 움직임으로 나선 데가 라인란트 진주였거든요. 원래 거기는 라인- 중립지대잖아요. 원래 네. 베르사유 조약에서 얘기한 중립지대였는데 여기에 일개 대대를 딱딱딱 라인란트로 행진을 시키죠. 한번 간만 딱 보려고 한 거잖아요. 보려고 진짜. 해서 예. 여기서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프랑스가 강하게 나와서 못 들어와 이렇게 했으면은 깨갱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금쪽이를 만든 거네 프랑스가. 원래 그럴 때
대차게 혼내야지 이제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 고삐가 풀리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히틀러가 차곡차곡 확장된 군비를 이용을 해서 우리 독일의 권리를 찾겠다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죠. 네. 히틀러가 야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 단추가 있었죠. 우리랑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 오스트리아를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히틀러가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었고 오스트리아 내 나치 당원들을 막 조직을 해갖고 형제가 다시 한번 뭉칩시다. 합병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죠. 당시에 이 오스트리아도 그럴만했던 것이 1차 대전 이후에 자존심이 너무 상해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영화는 다 어디 가고 사회적으로 분위기 되게 안 좋았어요. 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야 굉장히 뭐 이렇게 미화시켜서 평화롭게 얘기를 나와요. 하지만은 다시 우리가 융성하는 길은 그동안 눌려왔던 우리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다시 뭉쳐서 진정한 게르만 민족의 새로운 제국을 만들어보자 하는 열망이 끌어올랐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합병의 분위기를 막아선 인물이 있었어요. 아니 뭐 영국 프랑스는 대충 안 막을 것 같고 무솔리니입니다. 무솔리니는 히틀러가 존경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이게 진짜 예. 아이러니한 일이죠. 1920년대에 정치인들의 워너비가 사실 무솔리니였거든요. 거기서 오는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던 인물이 바로 무솔리니였는데 어느 틈에 서서히 시간이 흘러가 1930년대가 되니까 이제는 스포트라이트가 자기한테 가는 게 아니라 히틀러에 가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오늘 밤 주인공이 내가 아니다. 예,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가 되고. 히틀러를 마음속에 저장. 그래서 사실은 그 무솔리니가 상당히 무대 체질인데 각광이 자기한테 안 가고 그쪽을 하니까 질투가 나는 거였죠. 한번 거꾸로 트리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영국 프랑스와 손을 잡아서 히틀러를 견제하려는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가 사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버퍼존이에요, 자신들의. 오스트리아까지 독일이 넘본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탈리아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안보적인 상황도 함께 엮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오스트리아하고 합병은 하잖아요, 결국. 그러면 무솔리니의 반대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무솔리니 이야기했을 때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믿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제재를 가하면서 이탈리아가 고립되게 되자 그때 이탈리아도 친구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아우였던 히틀러가 형님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거 봐요, 나 말고 없지? 네, 그런 건방지게 안 해요. 히틀러가 철저하게 뒤에 딱 서서 형님 먼저 연설하시죠. 그렇죠. 형님 브라보 하면서 잔을 딱 이렇게 딱 내려주고. 무솔리니의 그 무대 체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엄청난 환대를 했었죠. 네, 무솔리니가 좀 겸손한 친구네. 내가 좀 잘못 봤네, 이 친구를. 히틀러가 무솔리니하고 이런 관계까지 가져갔다? 그러면 영국하고 프랑스도 이제는 저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할 때쯤 된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만약 이탈리아를 제재를 하려면 정말 확실하게 제재를 하든가요. 하면 안 돼. 선 넘으면 우리가 널 공격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군대를 파견할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정말 사소한 경제적인 제재예요. 그러니까 사람 기분만 나쁘게 했을 뿐이에요. 아, 나 그거 너 싫어하는 거 알지? 이렇게까지만 그 정도예요. 그게 사실 히틀러한테도 또 뭘 주겠어요. 자신감. 자신감을 해도 돼? 자연히 주는 거죠. 쟤네 못 들어와. 네. 한 발 이렇게 나갔는데 어떡하지 라는데 별거 없어. 그렇죠. 또 한 발 나갔는데 별거 없어. 네. 그럼 이제 뭐 두 발 세 발 나가는.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이전까지 뭐 스탈린의 이야기, 무솔리니의 이야기 뭐 들어오셨고 그리고 또 히틀러에 대해서는 동물을 사랑했대더라, 그림과 음악을 사랑하고 뭐 연설을 잘했대더라 이런 이야기 이외에 이번 편을 보신 분들은 와 여기까지의 히틀러? 내가 알던 히틀러와 완전 다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겠습니까? 자, 저희 앞에 교보제가 쫙 놓여 있습니다. 준비해 오셨네요. 제가 멋있습니다. 좀 노력을 했습니다. 전차부터 한번 주요 5개국을 말씀드릴 건데 기갑전의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독일도 그 유명한 하인츠 구데리안이 이때도 활약을 했었고요. 독일은 전차를 만들 때 1호 전차, 2호 전차, 3호, 4호 이렇게 단계별로 나갑니다. 이게 다른 나라하고 다르거든요. 3호 전차부터 여러 가지가 발전하게 되는데 원래 예전에는 포탑이 위에 돌아가면은 밑에서 이게 포탑에 돌면서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밑에서 발을 굴르면서 돌아다녀야 됐어요. 이제 봐야 될 나라가 소련입니다. 소련. 이른바 이제 BT 시리즈라고 하는
기동 중심의 전차 특징이 이 크리스티 서스펜션의 도입입니다. 궤도가 있을 땐 궤도로 다니고 네. 비상시에는 바퀴로로 바퀴로. 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해서 BT 전차가 양용으로 나온 겁니다. 신기하다. 이게 신의 한 수. 그렇죠.